자, 이번 시간 행정심판법 2021년도 기출문제. 좀 최악의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최악인지. 자, 갑은 98년도 9월 1일 뭐 했죠? A. 제철 주식회사 입사해서 발전시설에 근무하다가 터빈 보일러 작동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우측 청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전보를 요청하였다. 예. 그리고 2004년 3월 2일에 시약 생산과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09년 2월 6일 퇴사합니다. 자, 그러자 갑은 2009년 3월 6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애 보상 청구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5월 9일에 보험급여 청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았다. 네, 3년간 행사하지 않고 장애보상 청구권 소멸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장애급여 부지급 결정을 갑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됐죠? 그랬는데 갑은 이에 불복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거쳐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다. 자,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갑의 그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청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 사유를 추가했다. 네, 추가했죠.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분 사유 추가 누가 한다? 네, 원고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피고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죠. 예, 피고가 그 소송 계속 중에 대상 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소송 계속 중에. 그래서 처분 사유를 추가는 피고가 할 수 있다. 근데 처분 사유를 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허용되지 않으나 언제 이용되는 거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을 때 제한된 허용이 인정될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핵심은 처분 사유의 추가는 원고가 하는 게 아니다. 피고가 한다 이거죠. 그럼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필요성.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원고가 이후에 승소하더라도 그죠?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피고죠. 행정청이 제시하지 않은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또 소를 다시 제기해야 되는 그죠? 번거로움이 발생된다. 소송의 반복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그래서 처분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폭넓게 이해하게 되면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상하지 아니한 처분 사유를 피고가 소송 중에 제기함으로써 그 피해자죠. 원고의 그 공격 방어, 즉 소송상의 신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 처분 사유의 추가 허용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자, 당시 산업재해 보상 보험 법령에 따르면 장애 보상 청구권은 치율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해라. 그죠? 그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그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되겠죠. 그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안에서도 자 2004년도에 시약 생산과로 전보됐죠. 2004년도에. 그러다가 5년 동안 근무하고 2009년도 2월 6일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치유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되는데 자, 이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때 언제죠? 그 발전 시설에 근무하다가 이후에 2004년 3월 2일 시약 생산과로 전보된 시기부터네요. 그러니까 전보된 시부터 즉 2009년 3월 2일부터 그때부터 3년이네요. 치유 시기요. 그때부터 3년 동안 재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제 제기했죠? 2009년 3월 6일 날 제기를 했네요. 그래서 일단 소멸시효 기간은 도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물음 1을 먼저 볼게요.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가? 자, 일단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검토해 보죠. 이런 특별행정심판을 뭐라 하죠? 이런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본다. 즉, 행정심판이긴 한데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는 어떤 특수한 사항이죠. 그런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그 사안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률로 정한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한다. 특별행정심판.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이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론상으로 이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에 대한 법적 성질. 자, 여러분 이 문제 봤을 때 이 규정 자체는 다 어디 나와 있냐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즉 산재보험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알면 푸는데 문제 없어요. 정확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5조 내용입니다. 심사 청구. 그래서 지금 이 특별행정심판과 이 부분 물음 1에 대해서 먼저 쓸게요. 자 물음 1이요. 행정심판의 피청구인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자 먼저 뭘 써야 된다? 서설에서, 여기 큰 목차 1이죠? 서설에 대해서는 특별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특별행정심판이란 근거 법령은 행정심판법 제4조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조에 대한 내용을 써주면 된다. 그래서 4조 1항이에요. 그래서 4조 제1항에 대한 내용. 자,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입니다. 키워드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들어가야겠죠?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여기서 이 법은 행정심판법입니다.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 다른 말로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 그래서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인 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청구요. 재심사청구요. 청구는 어디에? 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항들 몇 개 기억하는 게 좋다.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내용이고, 그 외에도 기억해야 될 거 교원소송심사위원회, 교원소송심사위원회라든가 특허심판, 특허심판원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징계위원회 등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특별행정심판의 종류로서 행정심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서설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목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피청구인의 적격 문제에 대해서 쓸 때, 자, 피청구인이란, 그죠? 피청구인 적격이죠. 피청구인이란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과 대립되는 당사자를 피청구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례에서 나오는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 피청구인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이거는 몇 조입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5항입니다.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자, 요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3항이네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5항이네요. 그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이고요. 아시겠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심사청구는 이것도 몇 조죠? 심사청구. 자, 심사청구 어떻게 한다?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나와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가 하겠죠? 원고 적격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심사청구는 여기까지는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하는 자는 어디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90일 이내. 이게 몇 조냐면요. 심사청구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3항이에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심청구는 자,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청구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요거 심사청구.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자, 요 부분 쓰겠습니다. 105조 1항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죠? 60일 이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게 심리기간입니다. 심리기간. 심사청구. 자, 심리기간.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까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1항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심사청구였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는 내용 다 적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분들께서 과연 이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105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썼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출제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좀 엿먹어라 라는 출제로 보입니다. 굉장히 좀 그래요. 이거 누가 출제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 재심사 청구에 대한 내용도 아는 내용으로 적으면 좋다. 그래서 심사 청구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는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6조네요. 이것도 그대로 갖고 올게요. 네. 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관련 조항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6조. 그래서 1항에서 105조 1항. 105조는 심사 청구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다만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하여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여기서 이제 103조에 대한 내용은 심사 청구에 대한 내용이죠. 심사 청구에 대한 내용. 그래서 공단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이때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불복하는 자는 어디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요 사망 내용이죠.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마찬가지예요.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라.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항 내용. 사항 내용은 빠져도 되겠죠?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재심사 청구 받고 제 세 번째 법적 성질. 심사 청구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 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 절차다. 내부의 시정 절차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에 대한 법적 성질은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 절차에 해당한다.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물음 1에서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뭐 할 수 있다? 뭐가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이 될 수 없다. 특별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그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 절차에 해당할 뿐이다 라고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음 2번에서 자 계속 가야죠. 자 물음 2번. 자 물음 2번입니다. 문제를 다시 보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처분사에 추가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라. 그죠? 이건 여러분 행정법 이제 1차 과목 공부할 때 취소 소송에 있어서 취소 소송에 있어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면은 처분 사유의 추가에 대해서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 사유의 추가라는 것은 뭡니까? 당초 처분 사유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바로 처분 사유의 추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은 당초 처분 사유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다. 그리고 누가 한다? 피고가. 여기서 피고는 누구죠? 처분청이. 처분청이 그죠? 쟁송 절차 도중에 처분 당시 그 처분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죠.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처분 사유의 추가입니다. 그 추가할 수 있는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되겠고요. 이런 객관식에서 자주 나온다. 근데 원칙이죠. 자, 처분 사유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자, 여기 두 번째 목차에서 원칙 허용 금지죠. 다만 언제?
우리 판례도요. 필요하다. 하지만 제한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언제 이용되죠? 제한적 허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우리 판례 입장이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처분의 본질적인 내용에 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즉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 범위예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처분의 본질적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뭡니까? 공격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 한다는 즉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처분 사유 추가 허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자, 이 문제 사안에서요.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되냐, 허용 가능하냐에 대해서 이 법적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봤죠? 여기서 처분의 근로복지공단의 그 재심사 청구와 그 심사 청구에 대한 법적 성질을 근로복지공단 내부에 따른 시정 절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 처분의 적법성과 한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복지청 내부의 시정 절차에 해당한다 라고 봤다 이겁니다. 따라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그 한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그 내부 시정 절차에서 자 쉽게 얘기해서 당초 자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뭐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그죠? 처분의 적법성과 한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보다 더 중요하겠죠?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과 한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처분의 그 적법성과 한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사안의 경우죠. 사안의 경우 허용된다. 그래서 처분의 추가 사유는 처분 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그 이유는 사안에서 지금 근로복지공단 피고가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절차에서 뭐라 그랬죠? 갑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총 난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그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된다고 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어쨌든 문제가 좀 그래요. 네, 굉장히 여러분 모범 답안스럽게 썼지만 모범 답안이죠 이게. 근데 시험장에서 이걸 쓴다는 게 굉장히 행정심판에 대한 이론에 대한 빠삭한 이해, 아주 디테일하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이 특별행정심판, 그다음에 특별행정 근로복지공단 즉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이 특별행정심판에 속함으로써 그 산업재해 그 보상보험법상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 예, 그걸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면 이거는 솔직히 행정심판 피청구 될 수 있는가 요거 정도는 검토할 수 있지만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의 법적 성질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썼을까는 살짝 의구심이 듭니다. 예, 행정심판법 저 40점짜리 사례 문제요. 그래서 2022년도를 대비해야 되는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행정심판법에 대한 기출이 2호 기출 문제 때문에
수험 공부에 대한 양이 일단 늘어나게 됐죠. 특별행정 심판에 대한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특별행정 심판에 대한 기타 종류도 알아야 되고 특별행정 심판에 있어서의 그 피청구인 적격이 되지 않는 것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이런 조항까지 그다음에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조항 그죠? 조문과 또 그 법적 성질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 량이 좀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좀 떨어뜨리려고 낸 문제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허용될 수 있는가 여부도 사실상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법적 성질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한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 절차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분의 적법성과 한목적성을 뒷받침하게 됨으로써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그죠?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 입장에서는 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 거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또 약간의 혼란이 있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딱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정리하고 이번 올해는 이런 식의 문제가 안 나오기를 바랄 뿐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